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책 읽기의 즐거움 시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호모 사피엔스 신이 된 동물의 거대 서사라고 잡았잖아요. 신이 된 동물 같은 경우는 호모 데우스라고 해가지고 역시 같은 작가의 책 제목으로 또 나왔죠. 그래서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그 생명체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인지혁명이나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 같은 경우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신이라는 거는 완전한 존재잖아요. 물론 그 생명 자체,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불사할 수 없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그런 불가능한 욕망 같은 경우를 과학과 문명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 지구라는 어떤 생명터 같은 경우를 인간 중심적인 세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생명 다양성이 어떤 식으로 파괴되고 있는지 그런 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사는 삶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나 다른 생명을 해치는 삶인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인지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혁명 같은 경우는 뇌의 발달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 자체가 다른 생명체보다 월등하게 발달함으로써 인간 같은 경우가 다른 생명체와는 구분되는 생명체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는 사피엔스 곧 현생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현생인류는 약 25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 살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뻗어나와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 펴지면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유럽과 서부 아시아에 정착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죠. 유라시아 서부의 빙하기에 적응한 호모 사피엔스, 아시아 동쪽 지역에 거주한 호모 에렉투스가 대표적인 인간종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로 진화하는 직선 모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몇만 년 전의 지구에는 적어도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6종 이상의 인간들 가운데 오직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간종 사피엔스는 이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은이는 우선 언어 사용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이 인류의 생활에 출현했습니다. 인지혁명이란 이름에 드러나는 대로 인류는 언어를 통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설, 신화, 신종교 등은 이러한 인지혁명과 더불어 등장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게 왜 일이 중요하게 부각될까요? 언어는 허구를 창조하는 능력을 사피엔스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허구는 가상의 실제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존재들을 하나로 묶는 힘은 바로 이 가상의 실제라는 허구로부터 나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러한 가상을 창조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월등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서로 협력하는 능력에서는 사피엔스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가상을 창조하는 힘에서 인간종 특유의 협력이 뻗어나온 것입니다. 이 협력이란 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지혁명이 이런 협력의 힘을 불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용문 하나 읽어볼게요.
사피엔스가 발명한 가상의 실제의 엄청난 다양성, 그리고 그것이 유발하는 행동 패턴의 다양성은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일단 등장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했으며 그 멈출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인간의 역사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점이었다. 인지혁명 이전에 모든 인간종의 행위는 생물학의 영역에 속했다. 혹은 꼭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선사시대에 속했다. 나는 선사시대란 표현을 피하려 하는데 인지혁명 이전에도 인류가 하나의 동일한 범주에 속했다는 오해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인지혁명 이후에는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가 호모사피엔스의 발달을 설명하는 1차적 수단이 되었다. 기독교나 프랑스 혁명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유전자와 호르몬과 생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개념과 이미지와 환상이 벌이는 상호작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가 발명한 가상의 실제는 문화라고 불립니다. 문화라는 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 사피엔스는 문화를 발명함으로써 다른 인간종이나 동물들을 누르고 지구를 지배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을 사피엔스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결속하는 가공의 접착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인지혁명의 결과 사피엔스는 기술과 조직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아프로아시아,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합쳐진 고대륙인데요. 여기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4만 5천 년 전에 호주에 정착했으며 약 16,000년 전에는 아메리카에 도착해 인간이 사는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사피엔스가 정착한 곳마다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생물종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생물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육체적인 힘은 약했지만 사피엔스에게는 기술과 조직이 있었습니다. 협력 같은 거겠죠. 그 기술과 조직으로 사피엔스는 주변 세계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기껏해야 먹이사슬의 중간 정도를 차지하던 사피엔스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라서는 순간 온갖 생물들이 멸종하는 생태적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사피엔스의 문화 역사는 이렇게 다른 생물들을 사육하는 과정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서 일으킨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드디어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착의 힘 같은 경우가 결국은 사유재산을 낳는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농업혁명 같은 경우가 사피엔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는 인지혁명을 통해 가상의 실제를 상상하는 언어 능력을 획득했지만 생활면에서는 수렵채집 시대의 방식을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농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정착생활을 기원전 9500년에서 8500년경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정착생활은 수렵시대가 식량을 찾아 이리저리로 유랑하는 삶을 전제로 한다면 농업시대 혹은 농업혁명은 한 곳에 정착하는 생활에 기반을 둡니다. 사람들은 농업혁명을 수렵시대에서 진보한 삶의 방식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은이는 이야기합니다. 농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더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수렵시대의 인류보다 이 시대 농민들의 영양상태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농경사회는 극히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칼로리를 극소수의 작물을 통해 섭취했다라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에서 농업혁명의 핵심을 찾는 지은이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용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 영토는 고대 수렵 채집인의 것보다 훨씬 더 좁았을 뿐 아니라 농업 영토가 그랬다는 얘기죠. 훨씬 더 인공적이었다. 갈아야 되죠. 땅을.
수렵채집인들은 불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자신들이 떠도는 땅에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거의 없었다. 의도적인 변화죠. 이와 달리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변 자연환경에서 힘들여 떼어낸 인공적인 삶의 섬에 살았다. 이들은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물길을 파고 들판에서 돌을 제거하고 집을 짓고 밭고랑을 갈고 유실수를 줄지어 심었다. 환경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적 거주지는 오로지 인간과 그들의 식물과 동물만을 위한 것이었고, 그저 울타리가 쳐진 거죠. 성벽과 산 울타리로 방어막을 친 경우도 흔했다. 농부의 가족들은 골치 아픈 잡초와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고, 그런 것들이 침입하면 퇴치했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남으면 그것들을 적대시하는 인간들은 박멸 방법을 모색했다. 집 주위로는 특히 강력한 요새를 구축했다. 농업혁명의 여명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명의 인간이 나뭇가지와 파리채, 신발과 독성 스프레이로 무장하고 인간이 사는 것으로 끊임없이 침투하는 부지런한 개미, 은밀한 바퀴벌레, 대담한 거미, 잘못 들어온 딱정벌레 등과 가차없는 전쟁을 벌여왔다. 농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혁명을 일으킨 사피엔스는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끊임없이 침투하는 다른 생명들과 문화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표면의 2%에 불과한 좁은 지역에 몰려 살면서 사피엔스는 서서히 지구의 정복자로서 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농경시대의 인간들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의식하면 계획이란 말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때가 되면 이 일을 하고 또 때가 되면 저 일을 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들판에서 온종일 일을 하는 농부의 일상은 사피엔스의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식량은 오늘, 다음 주, 다음 달 먹을 것까지 충분했지만 이들은 다음 해와 그 다음에 먹을 거리까지 걱정해야 했다라고 지은이는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아도는 식량이 생겼을 때고 그게 사유재산으로 이어졌겠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도 대비해야 했으니 농부는 수렵인들보다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고강도의 노동.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공동체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농업혁명을 통해 이전보다 많은 곡물들이 생산되고 덩달아 인구까지 늘어나자 일하지 않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권력이겠죠. 이들은 농부가 생산한 잉여 식량으로 먹고 살면서 농부에게는 겨우 연명할 것밖에 주지 않았다. 결국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는 권력이 힘을 지녔다는 얘기겠죠. 소수의 엘리트는 농부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통의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상상의 질서는 소수 엘리트와 농부라는 계급 질서를 굳건히 하는 문화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돼요. 조선시대에 상상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은 문자를 아는 권력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모르는 결국은 누구예요?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글보다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무언가 자꾸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내려고 했죠. 뭐 아기장주설화나 그런 것들처럼요. 그러니까 결국 소수 엘리트 같은 경우는 상상의 질서를 통해서 백성들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농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지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수 엘리트는 상상 속에서 출현한 신의 명령으로 계급차별을 합리화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인형들이 보입니다. 이 인형들은 왜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걸까요? 이 등을 돌리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차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차별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의 차별 논리는 현대 미국 문명을 낳은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중 많은 이가 노예의 소유자였다 라고 작가가 쓰고 있는데요. 깜둥이는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인종차별, 여성차별, 지역차별 등 온갖 차별을 만들어내는 밑바탕에는 항상 언어로 구성된 상상의 질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한 계기가 인지혁명이라면 바로 그 속에서 사피엔스는 특유의 차별사회를 거침없이 현실로 만들어낸 셈입니다. 지은이는 이러한 차별사회의 기원을 우리와 그들이라는 사피엔스 고유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최강자가 아닌 사피엔스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라선 계기가 협력이라는 점은 이미 말했습니다. 협력은 우리와 그들을 나눕니다. 우리는 협력의 대상이지만 그들은 배척의 대상입니다. 사피엔스는 이런 논리로 다른 인간종과 동물들을 물리쳤습니다. 협력과 배제의 논리는 농업혁명 이후에 펼쳐진 사피엔스의 역사를 그들을 일방적으로 죽이는 사륙의 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와 제국이 출현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국의 주인은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제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영역은 넓어졌고 그들의 영역은 좁아졌습니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피엔스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그들을 폭력으로 정복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 속에는 인간 또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은이는 과학혁명을 사피엔스의 진화를 결정적으로 이끈 대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인류는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과학혁명은 무엇보다 무지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사피엔스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더 많은 탐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이론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인식의 기틀로 작용했고 과학의 이름으로 발견된 새로운 지식은 곧바로 기술에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500년간 일어난 거대한 진보는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조합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결국은 문명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죠. 근데 실제적인 생산력 같은 경우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과학혁명 이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과학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혁명을 통해서 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지은이는 한편으로 과학혁명을 제국의 건설과 연결짓습니다. 군사, 산업, 과학 복합체로서 과학혁명은 미지의 것을 탐구하려는 과학자와 정복자의 연합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총기들로 무장한 정복자와 근대 지식들로 무장한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미지의 세계를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이나 잉카 제국이 이들의 총과 지식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인지혁명으로 지구를 정복한 사피엔스가 수많은 생물들을 멸종시킨 사건과 묘하게 겹치지 않나요? 인간이 생물을 멸종시키는 거, 인간이 다른 문명을 멸종시키는 거, 그게 서로 연관이 된다는 얘기겠죠? 제국의 논리는 자본주의라는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이 사회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자본주의는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체제였습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했지만 실제 윤리에 대해서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아담 스미스의 욕망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윤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반쪽 자본주의란 얘기겠죠.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원리로 하는 자유시장에서 그 방안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가 공정성을 잃을 때 발생합니다. 성장이 최고의 선이 되고 다른 윤리적 고려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을 때 그 성장은 쉽사리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지은이는 주장합니다. 실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산력은 급증했지만 공정한 분배는 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류가 생산하는 식량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죠. 그거 자체가 지금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겠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평등 이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피엔스의 차별 논리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사피엔스가 이룩한 문명은 발생의 터전인 자연마저 파괴할 정도로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그들은 자연이다, 이런 식의 논리죠. 자연과의 고리는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자연은 생태적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인지혁명 이후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사피엔스의 이 지독한 파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지은이는 지금 사피엔스가 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으로서 사피엔스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려는 열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힘으로 그들은 죽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적 설계로 또 다른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정말로 죽음을 정복하고 불멸에 이른다면 인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정말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신이 된 동물이라는 항목으로 지은이는 이 책을 맺습니다. 신이 된 동물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라고 지은이는 반문합니다. 파괴와 사륙으로 점철된 사피엔스의 역사를 생각하면 지은이의 걱정은 기우가 아닌 듯합니다. 당장 자연 파괴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자연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일시적입니다. 자연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생각해도 되겠죠. 사피엔스가 지나간 곳마다 황무지로 돌변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피엔스는 지금 종의 운명을 건 거대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종의 운명을 건 거대한 선택의 어떤 고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니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인간이 자연을 공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야만, 같은 생명으로 삼아야만 이런 식의 어떤 난시국, 어려운 시국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